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기자협회 주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윤입니다. 어느덧 이번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도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앞당겨진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는 정권 교체와 지방 분권인데요. 앞선 토론회에 출연한 대선 주자들이 한결같이 지방 분권은 물론 전북의 별도 권역 설정에 공감한 것이 이번 토론회의 성과가 아닌가 합니다. 전북 기자협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는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지를 밝힌 대선주자 가운데 최근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 이상 고르게 나타난 이들을 초청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회 함께할 패널 소개합니다. 전북중앙신문 정신기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연합뉴스 임청 취재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스원 김대홍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회 진행은 대선의 현안 이슈와 지역의 현안, 그리고 대선 주자 개인에 대한 질문 등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안희정 도지사의 기조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충남도지사로 재직하고 있는 안희정입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로 도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확실한 정권 교체의 카드로 저의 도전이 민주당에 의미 있게 저는 자리매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이 확실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적폐청산과 그동안 정쟁과 발목 잡기와 대통령의 일방적 끌고 가기식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한 차원 더 발전시켜내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시는 새로운 정치이고 새로운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도전에 도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기조 발언 들으셨고요. 안 지사님, 그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실시된 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셨던데 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시니 정말 저로서도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이제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도 있었고요. 안 지사께서는 탄핵 심판이 이게 인용 기각 어떻게 되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기각이 되면 조기 대선도 없을 텐데요. 국민의 8, 90%에 이르는 이 탄핵 요구는 그 자체가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주권자인 국민들의 이 압도적인 여론과 요구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의미 있게 심판하고 국회의 탄핵 가결을 인용해 주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기 국장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오늘 저는 지사님을 처음 뵙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충남에서는 지사님을 엑소라고 하더라고요. 충남 엑소. 네, 그렇게들 그렇게 얘기를 별명을 하고 계시는데 붙여주셨습니다. 전북에서도 그런 엑소라고 엑소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전북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본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사님 많이 지지율에 있어서는 여러 대선 후보 중에서 아마 상승률에 있어서는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선한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그렇게 쭉쭉 올라가던 지지율이 좀 주춤거리고 또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걸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K미르재단 문제를 예로 들었던 것은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정쟁과 이 끊임없는 정쟁 중심의 의회 정치를 어떻게 하면은 민주주의로 선순환시킬 것이냐, 잘 좋은 정치를 만들 것이냐, 이 고민에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소통의 정치입니다. 이 대화와 타협과 소통의 정치를 위해서는 우리는 경청을 해야 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예를 너무 좀 적절치 못한 예를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올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임천 국장 질문해 주시죠. 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논산이 고향이시죠? 네. 대선 주자 중에서 가장 고향에 가까운 저희 전북과 가까운 곳입니다. 아무래도 전북에 대해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동안의 인연이 있다면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 김제평야 건너 논산평화가 맞닿아 있는 그 어둠에쯤에 제 고향이 있습니다. 논산 연무읍 마산리입니다. 70년대 어렸을 때에는 이리역 그 참사 사건 때, 폭파 사건 때 점심때쯤인가요? 하여튼 동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동네에 그 사건이 바로 그 오후에 많은 소문이 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한 권역 내에서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역사를 같이 해왔습니다. 농경사회로서 우리 지역이 겪었던 그 고통과 이농의 그 현실을, 또 이농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우리 지역의 많은 소외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또 이웃에 있는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지역의 분권과 균형 발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 전북 도민의 뜻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대원 국장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정치적 자산, 그다음에 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사님이 1989년에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 입문을 하셨고, 그래서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당 최고위원, 그다음에 현재는 재선의 도지사로 재직 중이신데요. 그 정치적 자산 중에서 보니까 국회의원 경력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국정을 운영하려다 보면은 국회 내에서 그 여야 서로 정치적인 다툼도 있어야 될 테고, 예산을, 국가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그 과정에 많은 합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은 안희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도 있고 예측 가능한 정치인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중들하고 호흡하는 거라든가 정치적 상상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덜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현재 도전하고 있는 모든 여야의 대선 후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정당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집권 세력의 일원으로서 공직에 나간 바는 없지만 집권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과제를 제 일처럼 고민해야 되는 아주 혹독한 훈련과 학습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또 지난 7년 동안에는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행정과 지역정치의 현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주의와 행정과 정치에 있어서 두루두루 고른 경험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와 기존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깊이 있게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민주주의자로서의 소신과 원칙이 저는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되고 싶습니다. 네, 지사님 그 답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부족할 때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 앞에 시간에 화면에 네. 답변 시간이 기록이 됩니다. 예. 다음 우리 정신기 국장 질문해 주시죠. 저 지사님한테는 가장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검증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지사님은 2003년도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충남지사로 2번 당선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지사님이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아마 본선에서 아마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후보로서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2003년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늘 그 베일에 쌓여 있고 아무도 겁이 나서 열지 못했던 대선 자금 수사를 2003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정치 자금에 관해서는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키고 낡은 잘못된 정치 문화는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대선 자금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선 캠프의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이 수사 과정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 노무현 대선 캠프의 살림과 해결을 맡았던 사람으로서의 책임도 있고 또 그 과정에 또한 저희 잘못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2003년 그 대선 자금의 수사를 통해서 저는 사실을 밝혀야 됐고 또 그에 상응하는 또 그만큼의 법적인 책임도 졌습니다. 법정에 서서는 비록 집권당이고 승리자이지만 법으로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저 스스로가 자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스스로가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나온 그 고통의 시간이 제가 다 사면받기에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밝힐 건 밝히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벌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또한 책임을 지려 노력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계기로 우리의 대선 자금과 정치 자금 제도는 한 걸음 더 깨끗해지고 제도적으로 좋은 정치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임천국장입니다. 현재 지지율로 보면은 이제 문재인, 안희정, 이강 체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 당내에서 경선 주자로서 경선 승리를 해야만이 청와대 입장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은 고 노무현의 친구로, 그다음에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복심이자 분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신다면 두 분 중에 누구를 밀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게 바로 본인이시라면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럴 때 어른들은 둘 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 그리고 둘 다 잘 될 거라고 격려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선에 임하면서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동안 경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은 선거와 경쟁인데 국민들께서 이 민주주의 하면은 부정적 단어로 경쟁이라는 단어를 꼽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우정과 우위를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은 곧바로 누구의 죽음이거나 누구의 승리가로 연결되거나 아니면은 우정과 우애의 파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경쟁이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과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당과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개인의 의리와 우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 저의 소신과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부족하다, 저 사람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국민 여러분이 보셨을 때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단점들은. 우리 모두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함 투성이죠. 그러나 각각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소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헌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제까지 봐왔던 그 잘못된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의 소신을 계속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경쟁을 통해서 저는 문재인 대표님이나 우리 당 동지들과 우정과 우애도 지키고 민주주의의 경쟁과 선거가 좋은 정책 경쟁을 통해서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좋은 모델을 전 만들겠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보충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 인터넷 글이 상당히 논란입니다. 9일과 12일 두 번의 글을 올렸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 장례 기간에 우리 안 지사님께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정치를 좀 했다는 취재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 안 지사님께서 특별히 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이런 취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대통령을 그렇게 잃고 저희가 돌아가시게 했으니 저희 모두가 죄인이죠. 그리고 그 대통령을 가장 오래 모셔왔던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 어떤 원망이나 잘못도 제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듣겠습니다. 근데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님과 저 안희정 그리고 이광재 샅샅이 당했습니다. 돌아가실 당시만 하더라도 제 주변 사람들 구속되고 저와 가까웠던 사람들 죄다 세무조사 당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대통령님과 저나 이광재 씨는 그 당시 또 구속돼 버렸고, 그러니 제가 곁에 가고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봉하마을에 하도 걱정이 돼서 찾아뵀는데 진영읍에 내렸다가 대통령께서 와봤자 자네나 나나 다 득이 될 게 없으니 돌아가라고 해서 다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시대를 제가 그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표현한 거겠죠. 그렇게 저는 그걸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정권 바뀌어도 앞에 정권 그렇게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리야 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정권 교체가 그런 식으로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이어서는 그건 정말로 그건 민주주의 정치가 아닙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질문이 심했나요?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 김대웅 국장 이어해 주시죠. 질문을 드리기가 지금 죄송스럽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좀 그렁그렁하신 것 같은데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면 혹시 청와대 주인이 되실지도 모르는데 이 청와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먼 공간입니다. 오죽하면 구중궁궐 같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보면 구중궁궐보다도 더 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이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이 청와대의 이 폐쇄적인 구조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대선 그 주자들께서는 청와대를 좀 개방을 하자는 취지로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종합청사로 좀 옮기자.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촛불혁명 기념관으로 활용하겠다. 듣기로 안희정 지사님도 세종시로 옮겨서 청와대를 꾸미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경호 문제라든가 비서실 공무원들의 그런 강요들 이동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그 청와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청와대를 어떤 공간으로 꾸미실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드 젊은 분들 우리 미드라고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예, 미국 드라마에 많이 보거나 또 아니면 그 전에 미드에 막 거의 효시라고 할까요? 하여튼 미드 중에 웨스트윙 같은 영화들 보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막 경호하고 의전 절차하고 아무도 옆에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대통령 문화는 이제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도지사 하면서도 저는 제 역할이 도지사인 것이지 인격이 도지사가 일반 도민과 인격이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정부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지 우리가 너무 이것을 문화와 경호라는 이름으로 너무 그걸 권위의 상징으로 만들어 놔버립니다. 그런 시대보다는 청와대에 농구 꿀 때도 좀 놓고 같이 직원들과 농구도 좀 하고 서로 좀 부대끼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 청와대를 어디로 옮기더라도 이 문화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바꿔서 이것은 청와대가 지금 현재 일하는 어떤 그 사무구조의 배치에도 물론 이제 현재 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청와대가
그런 권위의 상징. 또 하나는 총리와 국무회의와 내각 장관들을 뛰어넘는 청와대의 권력으로 권력화되지 않게 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관이 결정하는 것을 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존중해 줘야죠.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죄다 한꺼번에 끌고 가니까 다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의 행정부를 이끄는 민주주의 리더십의 변화 그리고 경우와 정치 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미드와 같은 가장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북 기자협회가 마련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민주주의에서의 경쟁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안지사께서는 이 전북도와 교류를 많이 하면서 또 전북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다음 섹션에서 이 전북 현안, 전북 홀대와 관련된 질문들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천 국장님 질문해 주시죠. 전북 2015년 지역 총생산 증가율이 제로였습니다. 예, 완전히 성장이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자중자립도는 지금 현재 20% 안팎이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최악의 그 경제 지표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문전박대하고 홀대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낙후한 전북 경제 성장시킬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요? 예, 우선 우리 전북이 느껴왔던 그동안의 이 소외감 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영남호남 이럽니다. 그러니까 충청 강원도 입장에서는 영남호남 빼놓고는 충청 강원도는 없어 보입니다. 호남 그러면은 또 전북이 가지고 있는 또 소외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지역의 소외감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70년대 산업화 이래로 농업지역이었던 우리의 충청남도와 이 전북이 그 70년대 이래로 끊임없이 국가 발전에 주요한 인프라 투자에서 늘 뒷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소외감은 더욱더 깊어져 왔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충분히 우선 유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화는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하는 경부축이었고 개항기 때는 서울과 제물포를 중심으로 하는 경인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서해안 시대를 좀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철도, 서해고속도로가 만들어졌던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이미 대한민국에 이제 서해안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농업국가 시절에 국도 1호선이 신의주와 목포를 잇는 이 곡창지대의 도로가 그 당시 가장 부흥했던 국도 1호선이었다면 이제 다시 우리 서해안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경제 시대를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과 중국, 남북 갈등이라는 이 국제사회의 냉전과 이 분단 체제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극복을 해야만 이 서해안 시대는 빨리 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제가 대통령으로서 우리 서해안 시대의 우리 시도, 우리 그동안 소외받았던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김대웅 국장 질문해 주시죠. 지사님, 혹시 그 컴퓨터에 매크로 기능이라는 걸 혹시 아세요? 네. 예. 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안희정 충남지사라는 그 7글자를 이응 한자만 치고 별도의 키를 누르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딱 나오는 네. 그런 기능이 매크로 기능인데요. 저희 컴퓨터에는 지읒이라는 항목이 뭐가 입력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북 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컴퓨터에는요. 네.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읒하면은 전북 홀대요. 예, 지읒하고 별도의 키를 누르면 네, 그러니까 네. 자주 쓰는 기능을 그런 식으로 매크로 네. 기능을 쓰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 정권에서 또는 지난 정권에서 전북 인사들 무장관, 무차관 너무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정부위원회 위원장 자리 하나 제대로 앉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은 지읒자만 나와도 이제 아이고 전북도 올 때구나 이런 의식이 좀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앞서 다녀가신 네 분 주자님들 다 똑같이 전북 인사 탕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공허한 말씀도 있어요. 네. 우리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말 그 도민들께 신뢰가 가는 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이 지역 홀대는 600년 된 역사입니다. 정도전 이성계가 설계한 이 조선의 한양 중심의 역사가 모든 지역의 홀대의 가장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지역 홀대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중앙집권 한양 중심 체제를 지방자치 분권의 시대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항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을 개정한다면 그것의 가장 핵심은 지역을 홀대시키는 이런 중앙집권 체제를 지방자치분권으로 넘겨야 합니다. 전북 지역의 주요한 투자와 계획을 전북 지방정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권한과 기획, 재정을 줘야 합니다. 이것을 매번 재정 처리나 주요 법안 한두 개를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의회와 중앙정부에 가서 고개를 조아려야 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는 우리는 맨날 수혜받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숫자도 적고 힘센 사람도 좀 적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되셔서 조금 누구 이쁜 사람 한두 사람 더 첨가하는 그 수준 이상의 이 혁신적 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지방자치분권을 통해서 홀대와 지역수의 가장 근원이 되고 있는 이 중앙집권체제를 지방정부인 정북도에다가 저는 권한을 원천적으로 주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다음 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정신기 국장 질문해 주시죠. 지사님이 전라북도를 보실 때 호남에서 전북은 어느 정도나 어떤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살아온 그 흐름으로 보면 전북은 제 고향이랑 더 비슷합니다. 오히려 이제 호남하면 이제 광주, 전남이 이제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지역이고요.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전북은 우리 충남 그 남부 지역과 함께 오히려 제 고향 마을 쪽에 더 가깝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2조 시대만 해도 전라북도가 전라 가명이 여기가 위치해 있었고 예. 삼도를 다 관할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북은 호남의 변방으로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공기관 92%가 광주 전남에 몰려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군 건설업체 하나가 없습니다. 전북에는. 그러다 보니까 전북 사람들이 올해 대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우리 목을 좀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서 최근 들어서 전북목 찾기 운동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 강원도나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특별 경제 권역처럼 네. 전북 독자 권역으로 해가지고 그 호남에서 분리해서 전북만의 어떠한 정부의 투자를 좀 끌어내는 것이 그래도 호남 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그렇게 운동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서 토론을 하셨던 그 문재인 대표도 별도 권역으로 판단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했고 안철수 대표도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지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권역이라는 개념을 어떤 의미에서 그 후보님들이 썼는지는 제가 얼른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지방정부한테 권한을 준다면 이 지방정부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저는 프랑스나 독일 사례처럼 기초정부는 생활 서비스를 해주고 쓰레기, 도로, 상수도, 교통, 환경 이런 문제들은 생활 서비스를 기초정부가 시, 군, 구청이 해주고 중앙정부는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 외교, 국방, 안보 좀 해주고 국가의 중장기 계획 세워주고 근데 중앙에서 모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 지역 소외와 차별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경제적 번영의 기회인데
그런 점에서 광역 경제 권역을 좀 설정해서 이 광역 경제청의 의미로서의 자치권과 기획권과 재정권을 좀 부여하는 우리는 권역 재조정 사업을 좀 하자고 저는 제안드립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때 5+2 경제 광역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정 정도 우리가 강소국 정도가 되고 있는 경제 구역 단위로 보면 약 한 300만에서 500만 권역입니다. 그 정도의 시장과 영역의 면적을 갖고 그래서 그 지역 내의 경제 개발에 대한 주요 주제를 그 지역의 권역청이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를 저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전북 이 소외론을 극복하기 위한 권역의 독립성 이것은 제 고민과 저는 일맥상통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남지사로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전북 도정에 대한 질문들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천 국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전북의 최대 현안 새만금 사업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5년간 4대강 사업에 22조 들어갔습니다. 27년째 진행 중인 새만금 사업에 4조 7천억 들어갔습니다. 약 5분의 1, 총 사업비의 5분의 1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다른 지역과 대비되지 않나는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빠른 개발 가능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는 더 오는 8월이면 저희 폴란드하고 우리 새만금과 하고 한국 새만금하고 2023년 잼버리 대회 유치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우리 이 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하여튼 전북도에서 관심 있고 도지사님이랑 우리 지역의 시장 군수님이 관심 있는 일을 한다면 대통령이 발벗고 뛰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그건 잼버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거의 하여튼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같이 실어서 함께 응원하겠다고 같이 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대신 이제 이게 기준에 기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유치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책임을 좀 높여라. 국제행사 무조건 끌어놓고 중앙정부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중앙정부도 대관해서 못 하겠다 이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종 대회 유치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그동안 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북도를 방문한 이 자리에서 또 특별하게 그런 많은 지역의 수해와 홀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대통령 되면 확고하게 좀 뜨겠다는 말씀 우선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네,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재정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땅을 좀 매립해서 시작 아니면 땅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땅 만들 돈을 제대로 좀 못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배분에 대해서 국가가 기존에 계획했던 재정 배분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또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들로부터 아시아에 투자하려면 어디로 갈까?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러려면 대한민국이 안보 리스크, 분단과 갈등의 위기를 극복을 해야만 외국인들이 투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외교 안보를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는 투자를 기본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 개방 통상 국가 전략을 저는 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안보 외교 전략을 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중견 국가로서의 튼튼한 안보 외교와 통상 전략을 가져야만 새만금에 대한 국제 투자 활동에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다. 안 그렇고 지금 상태로 당장 새만금을 위해서 도지사님과 우리 시장 군수님들한테 열심히 받아오라고 한들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견국가로서의 이 분단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있을 때라야만 우리의 새만금의 미래도 밝아진다. 이 말씀 올립니다. 네. 지사님께는 답변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패널 여러분들은 답변을 많이 듣기 위해서 질문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김대원 국장님. 네. 새만금 옆에 있는 도시가 군산시입니다.
군산시가 요즘 큰일이 났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당장 6월부터 길거리 나앉는 시민들 나옵니다. 그 직장을 잃은 그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난리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이. 해법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빨리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다녀가신 우리 대선 주자들께서는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계세요. 최소한의 물량만 우선 배정을 해서 가동을 시킨 다음에 선박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또 정상 가동을 하자 하는 분들도 있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좀 우선 긴급하게 지원을 하자 또는 공공용선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도록 물량을 좀 국가에서 좀 주고 예. 지사님, 그런 답변 게 있는데 확실하게 좀 주십시오. 네. 지사님 이 부분 예, 군산시의 산업의 어떤 근간이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조선산업이 우리의 그 조선산업의 큰 어떤 조선산업의 불황 또 내지는 전 세계적인 과잉 공급 이런 형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조선산업이 장차 어떠한 정도의 수요를 가질 것이냐 이 전망이 당장 1, 2년 뒤에 좋아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자, 우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와 지역경제에 뭔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즉시 차기 정부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것이 현재 그 산업을 그나마 약간의 일거리를 줘가지고 돌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대체 산업을 만들어서 대체 투자를 볼 수 있는 것인지 대체 산업의 수중 경신을 한다면 그 사이에 있을 지역 경제의 실업과 지역 소자영업자들의 이 생계 문제들과 지역 상권의 이 몰락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효과적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책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한 이 산업 기반으로서의 조선 산업에 대한 일대 수술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멈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더라도 저는 그 지역 경제에 있는 많은 분들이 대책 없는 실업과 대책 없는 불황에 나앉지 않을 뭔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 산업이 구조 재편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솔직하게 우리 도민 여러분께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늘 것인지 그것이 현재 물량을 좀 쪼개서 그나마 좀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세워놓은 2017 조선산업 플랜에 대한 그 플랜 계획에 기초해서 정부 대응을 좀 군산시의 이 고민을 덜어주는 쪽으로 그 계획을 좀 세워보겠다는 말씀, 이 원칙적인 말씀은 우선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아까 강조하셨듯이 전북과 충남은 이웃입니다. 두 지역의 공통 분모가 백제 유산인데 부여와 익산, 이 백제 문화권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미 1400년 전 백제 땅인 이곳은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충청남도 하지만 우리 지역은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백제의 왕궁터도 부여, 공주, 익산에 걸쳐서 다 한 권역이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익산, 부여, 공주, 전라북도 도지사와 충청남도 도지사 5개의 자치단체가 손을 합쳐서 5년 동안의 노력 끝에 우리는 세계 유네스코 역사유산으로 우리의 백제 역사 유적을 등재시키는데 아주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이 역사 문화 자원이 농공단지, 자그마한 농공단지에 기업을 입주시키는 것 그 이상의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주목하자. 그런 점에서 저는 도지사로서도 그랬고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정부를 이끌다면 이 문화 역사 자원이 지역 관광 산업의 기초가 되려면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과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복원 사업도 굉장히
물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좀 시간이 걸려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화재와 역사 보존 발굴에 대한 우리 재정 투자가 너무 미약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나 뭐 이런 유럽처럼 돌문화가 아니어서 다 흑문화이기 때문에 1400년 전에 그 문화를 찾으려면 엄청난 고고학적 연구와 노력을 안 하면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서 그것에 대한 역사문화적 자산 가치를 높여놓으면 그 옆에서 우리는 지역의 관광산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원을 열심히 만들고 문화재청과 함께 세계 역사유산 관리 사무소를 합동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여, 공주, 익산 및 기초단체는 이 역사문화유산을 기초한 이 응용해서 어떻게 하면 장사도 좀 잘하고 경제적으로 좀 우리가 기회로 삼을 것이냐 이런 상업적 마인드를 해당 기초단체가 고민해주고 광역과 중앙정부는 이 역사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사업에 집중하자. 저는 현재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농촌, 청년 이런 부분으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은 20초 이내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긴 국장님. 예,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양성아이들은 대학교를 가서 보면 지금 지방대학은 심각합니다. 졸업자의 한 20%도 채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피난처로서 대학원을 지나간다가 군대를 가고 심지어는 미국 유학까지 외국 유학까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면 뭐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 이번에 발표한 그 공약집을 보면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뭐 다른 후보들과 달리 아직 구체적인 수치나 예산 관련 방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다른 뜻이 있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최고 지휘자로서 대통령은 어떤 방향의 국정 운영을 할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면 안은 금방 관료들이 만들어냅니다. 이미 공무원과 정부 조직 내 캐비넷에 이미 A타입, B타입 다 안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대선 캠프라고 하는 몇 명의 그 인력 수준 내에서 그 안을 지금 현재 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별로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저에게 국가의 대표자로서 정부를 이끄는 지휘권을 주신다면 저는 이 정부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운용하겠습니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저는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공무원들이 안을 가져옵니다.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조직 만만치 않습니다. 그 철학과 방향대로 거기에 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토목공사식의 그 철진한 국가발전 전략을 세운 게 문제였지. 오히려 새로운 어떤 국가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면 우리의 국가 국책연구기관의 그 수많은 엘리트들과 국가 공무원들과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이미 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대선 공간 내에서 캠프와 대선 후보자들이 그것을 얼른 급조해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의미 없다. 저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현재로서 일자리 개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좁은 겁니다. 공무원과 대기업 본사 외에는 사실상은 나머지는 다 흑수저가 되는데 거기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노동시장의 일자리의 이 임금 양극화 방안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현재 있는 일자리를 넓게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현재 이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안들이 노동부나 산자부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들께 그렇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급조해가지고 어떤 숫자를 몇 개 나열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있게 소신 있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를 좀 물어봐 주시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올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 약속이 가장 확실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 시킬 수 있는 약속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임천 국장님. 예. 일자리 창출 문제와 함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또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전북의 임금 노동자 5명 중에서 2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전국의 평균보다도 저희 전북이 좀 높은 편인데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결국 인구가 유출되고요. 또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전북을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 보관이 좀 있으신지요? 예, 그 핵심적으로 비정규직, 옛날로 치면 우리 시골 농경사회로 치면 한참 일손 바쁠 때 놋값이 오히려 더 비쌌습니다. 일반 세경보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내 본사로 등록해 놓으면 더 후하게 해주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노동 착취를 하는 나라가 됐는지, 이것은 정의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로서 바꿔야 될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의 불문율적인 노력으로서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타임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은 노동 착취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반드시 합의해야 된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를 늘려내는 것은 산업구조와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뀜으로써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현재 그 근로 조건과 임금의 조건에서 이 착취와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해서 임금 교섭력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노동조합 가입률을 계속 촉진했던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방법을 또한 쓰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과 소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만한 임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대기업에서부터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한국의 생태계가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바닥으로 가버리면. 이 먹이 사슬을 정의롭게 바꿔내는 일, 이게 민주주의 정치가 지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우선 좀 힘을 쓰겠다는 말씀 올리고, 여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노동조합 정책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의 정치의 힘을 발휘하거나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현재의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가 노동 착취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시간상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전북이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고요. 농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의 농업 문제, 농촌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연간 14조 5천억에 이르는 농업 재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 재정 예산의 크기로 볼 때 절대로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농민들의 말씀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돈 많이 썼다는데 내 주머니는 제대로 들어온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현재의 농업 재정이 너무나 많은 수백 가지의 정책으로 분화되어서 그 정책을 전달하는 조직들만이 오히려 더 바쁠 뿐입니다. 이 농업 재정이 실질적으로 농업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께 직접적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 재정에 대한 구조 혁신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많은 우리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해당 사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 분명한 방향은 현재의 14조 5천억 원을 독일 수준은 못 가더라도 적어도 미국 수준만큼의 농가의 직접 소득 보전금으로 지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농가와 농민들이 스스로 관이하라니까 시설하고 개량하고, 관이하라니까 특작물 하고, 관이하라 농업기술소가 하라고 하니까 하우스 개량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농가 단위 스스로가, 아니면 그 농가들이 결합된 들력별 경영법인체의 단위가 책임을 지고 농업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해서는 농업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농정의 주인을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농업정책 혁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에 대한 첫걸음은 저는 농업재정에 대한 구조혁신 작업을
착수해 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북기자협회가 마련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국 현안, 대선 이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기 국장님 질문해 주시죠. 저 박 대통령 탄핵 계기로 아마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지사님이 개헌론을 계기로 힘을 합칠 것이라는 첫 막론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개헌에 대한 입장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와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는 민주당의 모든 동지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명령하신 촛불광장의 모든 국민들과 힘을 합칠 것입니다. 촛불광장에는 이미 지난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마저도 촛불광장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민주주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대표님을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정권 교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혁신, 여기에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든 길이 있다면 저는 모두를 동지와 국민으로서 단결시키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개헌론에 대해서는 저는 개헌 특위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논의가 합의되는 수준만큼 저는 그 논의를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답니다. 자치분권 시대로 가야 합니다. 자치분권 시대로 가기 위한 개헌 논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현재에 있는 중앙정부와 중앙 권력의 권력 구조를 재설계하는 수준에서 개헌이 머문다면 저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치분권을 통해서 이 600년 된 대한민국의 중앙 집권화된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진즉에 10여 년 전부터 제안해왔고 지난 7년 동안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제안해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의 책임자로서 이 논의에 대해서 국회 개헌특위와 개헌 논의에 가장 권위 있고 책임 있게 영향력 있게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제안할 것입니다. 네, 임천 국장님 외교 안보에 대한 좀 질문을 해주시죠. 외교 안보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출범했고요. 네, 중국과의 지금 사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도 좀 많이 줄고 있고 또 중국 내 우리 한류 확산이 억제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신다면은 이 대미 대중 관계 정립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당연하게도 우리는 절대로 미국과 중국을 취사 선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단 체제 내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전력 체제는 한미 연합 전력과 한미 군사 동맹 체제 내에서 현재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전략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략 동맹의 정신을 잘 우리가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이 옳다. 그 속에서 미래를 향한 한미 전략 동맹의 미래를 향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력을 높이는 것이 미래를 향한 한미 군사 전략 동맹의 그것이 더 양국의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5,000년 친구인 중국하고의 적대 또는 불편함 또는 이제는 경제적인 어떤 압박과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막아야 합니다. 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도민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여튼 모든 꾀를 다 동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다 구체적인 안들을 다 어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트럼프 미 새로운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아직 윤곽이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저 북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전략적으로 어떠한 협상을 위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탐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우리의
한미연합, 한미동맹체제에 대해서 어느 선에서 인정을 하고 어떠한 점을 그 중국은 우려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더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파악 속에서 취사 선택 또는 해안과 대륙의 중간에 전초전 기지가 되는, 그래서 불행이 반복되어지는 그 역사만큼은 저는 절대로 막고 있다. 이 약속을 우선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김대원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 뭘로 삼으실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가장 우선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문제와 경제적 어떤 이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무엇으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는가 저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정부 혁신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정부가 위치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모든 처방전이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약을 다려 먹어도 차도가 없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 정책 30년 동안 했지만 중소기업이 그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일자리가 고용이 또 기업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그 여성 저출산 정책을 그 돈을 퍼부어도 효과가 안 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부 분야가, 정치와 정부 분야가 자기가 지금 서 있을 위치에 못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실됩니다. 그 정책과 재정이. 그래서 저는 가장 급하게는 동전의 앞면에는 경제 위기와 일자리와 먹고 살아나가는 이 문제가 첫 번째일 것이고, 이 문제를 푸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반드시 정치와 정부 분야가 혁신돼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식 때문에 지금 대연정에서부터 대화와 소통의 정치와 민주주의 정치를 지금 제 소신을 자꾸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만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제 소신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정신기 국장님. 예, 아까 개헌론에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자치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어차피 현장에서 지사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자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요. 또 지방과 중앙의 재원이 지금 2대8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 부분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입법권, 인사권까지 포함한 책임과 권한, 사법권과 경찰권까지 포함한 권한의 확대, 그리고 교육자치와 지방 일반 행정에 대한 좀 더 높은 수준의 통합, 이 모든 것을 결합시켜서 자치분권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을 높여줘야 된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에도 저는 정말 여실히 느꼈습니다. 중앙정부한테 보고서 내고 지침 기다리고 있는 이 체제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못 지킵니다. 하물며 사람의 목숨도 못 지키는데 경제 목숨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론이 있습니다. 지방정부한테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잘 하겠냐? 좀 능력이 부족하지 않겠냐? 지방정부에는 좀 책임감이 좀 뒤떨어지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권한을 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능력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부정부패, 정책이 무능의 실패 사례는 95% 이상이 다 중앙정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가지고 자꾸 때마다 지방정부가 무능하고 지방의회 무책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발생하는 모든 부패와 사건들의 또 이 문제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중앙정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오래된 서울 중심적 그 패권이 만들어내는 저는 나쁜 여론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저는 지방정부가 좀 더 높은 책임을 지닐 수 있도록 재정과 인사 그리고 권한을 확대하겠다. 재정 문제만 하더라도 그러면 경제가 불균등한데 어떻게 할 거냐? 현재 내국세의 19.24%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그 꼬리표에 달리지 않는 그 돈을 더 늘려내야 합니다. 늘려서 지방정부에 줘야 합니다. 그만큼 중앙정부는 줄여야 합니다. 중앙정부 기능을 내버려 둬 놓으면 노무현 정부 때 사상 그렇게 해서 한번 일을 줘놔봤는데 지방에
몇 년 지나니까 일만 지방에가 있고 돈은 다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놔할 것은 확실히 지방정부에다가 놓고 중앙정부는 조직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임천 국장님.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네네네. 마지막 질문 네. 드릴 것 같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질문입니다. 사람들 편식을 하면 바른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동안 수도권과 일부 특정 지역의 편중 개발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히 지역 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이 문제가 우리 지금 지방 균형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우선 저는 우리 모두 국민들께 말씀 올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수도권에서 무엇을 뺏어다가 우리 지역 발전시키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수도권은 현재 과밀화 때문에 수도권 자체의 발전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과밀화된 조건 내에서 뛰고 있는 부동산 임대료들. 이것은 그 자체로 사실상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삶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밀화가 집적화가 생겨나서 만들어내는 환경과 우리 삶의 여건과 주거 환경은 전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 서울과 수도권의 국제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질 높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단순하게 수도권 희생시켜서 우리 지방이 잘 살자라고 하는 거라 한다면 그거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발전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런 점에서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가지고는 이 균형 발전 정책의 한계가 이제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린벨트 전략이다 무슨 전략이다 해가지고는 무슨 정책을 다 썼는데 사실상은 그 사이 숭숭숭숭 구멍이 다 뚫려버려서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 정책이 이제 의미가 없을 만큼 다 뚫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균형 발전 전략을 펴자 이겁니다. 신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은 현재 도시에서 생산하지 않는 자연재, 에너지, 자연재 플러스 에너지와 많은 도시 인프라에 필요한 이 사회적 재화를, 물건들을 다 시골과 지방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 도시에서 쓰고 있는 아파트에 석자재만 하더라도 우리 뒷동네 돌산 캐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돌산 먼지는 우리 동네에서 다 먹습니다. 흉물은 우리가 껴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식의, 이것은 현재의 도시와 서울은 이 지방과 지역민들의 이 경제적 불균등 거래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불균등 거래를 해왔던 지역과 도시의 이 불균등 거래 질서를 바로 잡자고 제안합니다. 바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신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적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화력발전소만 해도 우리 해안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원자력, 부산, 경남 해안가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요금은 전국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력과 화력발전소가 놓여 있는 마을 몇 군데다가 동네 발전 기금한다고 좀 몇백억 주고 맙니다. 저는 그게 균형한 발전, 균등한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수도권 무조건 규제한다고 하니까 저항과 반대만 자꾸 부딪히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재화와 물건들의 불균등한 거래 구조를 시장적으로 균등하게 거래를 시킴으로써 지역에게 그만큼 더 이익을 주자. 이것이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신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가치입니다. 네, 김대웅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남 지역 그 주민들의 투표 성향을 잘 아실 텐데요. 상당히 개혁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쪽 그 호남 지역, 특히 호남의 절반인 전북 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지사님의 보관 있습니까? 답변 1분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민주화 운동과 김대중의 정신으로 단군 이래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룬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 호남 도민 여러분, 그 역사를 30년 동안 원칙과 소신과 헌신으로 지켜온 저 안희정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세대로서 30년 동안 훈련 받아온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저의 도전에 대해서 저는 그 김대중의 정신, 도전 정신, 그리고 노무현의 그 통합의 정신이 우리 당에 살아있다면 저의 도전이 저는 당원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지지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도민 여러분들께서는 한 들녘 사람인 저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향의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저는 늘 저의 애정과 우정을 가슴속에 기억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도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도민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시대 교체를 하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광장 국민들의 명령이십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방식의 국정 운영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자기 반대한다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반복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정부를 이끌더라도 저한테 싫은 소리 했던 사람, 저의 반대자를 지지했던 사람들 핍박 안 할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확고하게 이 민주주의 정신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 선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거의 적폐,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 과거의 대한민국 통치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통치되지 않는다는 것, 그걸 확실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그 길은 헌법이 명령한 의회와 행정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새로운 수준의 국가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봐왔던 대통령 중심으로 끌고 가는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못 갑니다. 무슨 수로 다음 대통령이 저 의회에 저 구조를 끌고 가겠습니까?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저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 10개의 개혁 목록이 있다면 그중에 단 한 개든 2개라도 전진하는 나라를 만들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 단 한 개도 아무런 전진도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나라, 그거 지금 우리가 봐왔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의회의 정치와 현실의 정치가 국민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과 눈물,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 한 걸음이라도 전진시켜낸 나라를 만들겠다. 저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시대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희 시대를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그 미완의 역사를 이어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전북기자협회가 마련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했습니다. 70분 동안 안희정 충남지사의 비전과 전북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초청 토론회를 통해서 대선주자들이 전북의 목, 전북의 미래를 더 많이 고민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출연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 깊이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신 전북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